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다룰 예정인데요. 2025년 3월 20일 여야가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2007년 이후 첫 번째 연금 개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연금 개혁이 우리 실생활과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이른바 모수 개혁입니다. 모수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핵심 수치들만 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늘어납니다. 이건 한 번에 4%포인트가 오르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방식이죠. 한편 받는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라갑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월 30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대체율 40%일 때는 노후에 월 120만 원을 받게 되지만 43%로 오르면 월 129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40년 가입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합의안에는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딧 가입 기간 인정 확대도 포함되는데요.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가 아닌 첫째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줬는데 이제 첫째 아이에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50개월 상한도 폐지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 연금 개혁이 과연 충분할까요?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일단 다행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8년 만에 처음 보험료를 올려 미래 세대에 넘어갈 부담을 해소하는 첫발을 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금 개혁이 이걸로 완성되는 건 아니고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 측면 모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명예연구위원은 더 비판적입니다. 그는 이번 합의안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8에서 9년 늦춘 건 은퇴를 앞둔 50대에 지금까지 적게 내고 많이 받아온 세대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자동 조정 장치가 반드시 탑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자동 조정 장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제도의 보험료율이나 급여 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예컨대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급 연령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이런 장치가 없으면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 때마다 정치적 합의를 새로 이뤄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사실 이번 연금 개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간의 역사적 맥락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 3%로 시작해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큰 개혁을 거쳤습니다. 특히 2007년 개혁에서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큰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혁은 오히려 소득 대체율을 조금 올리면서 보험료도 함께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대략 2063에서 2064년으로 8에서 9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이번 모수개혁과 별도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 6명, 비교섭단체 의원, 일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구조개혁입니다. 이는 모수개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데요. 구조개혁이란 연금 제도의 기본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 퇴직연금과의 연계, 다층 연금 체계 구축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가입률과 보장성은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이죠. 석재은 교수는 국민연금을 소득에 비례해 강화하면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재편하고 퇴직연금을 강화해 다층연금 체계를 완성해 전체적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이 우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0.5%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현재 매월 13만 5천 원을 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13만 2,500원을 내게 되죠. 그리고 8년 후에는 19만 5천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대신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현재 소득 대체율 40%에서 43%로 올라가면 약 7.5% 정도 연금액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물론 이건 장기적인 효과이고 개인별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연금 개혁을 진행했을까요?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연금 개혁을 진행해 왔습니다. 독일은 2001년 리스터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사적연금을 강화했고, 스웨덴은 1998년 명목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하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2004년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죠. 특히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개혁 후에도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이탈리아 33%, 독일 18.6%, 프랑스 15.45% 등과 비교하면 13%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번 연금개혁은 완벽하진 않지만 18년 만에 이루어낸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몇 년 미루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죠.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더 심도 있는 구조개혁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노후 준비 방안을 함께 고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다양한 투자와 저축을 통해 다층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연금제도 이해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